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외롭고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표정을 점검하게 되는 그 묘한 순간을 함께 지나가 보려 합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누군가의 반가운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저는 생각보다 쉽게 빛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라는 것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말 한마디 잘못 건네면 순식간에 사람을 평범한 군중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음은 사회적 의미입니다. 민망한 첫마디 하나로 저는 2시간 내내 저분은 좀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라는 조용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2시에, 누군가는 따뜻한 오후에, 또 누군가는 잠들기 직전 조용한 침대 맡에서 이 말을 듣고 계실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확신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 자기를 편안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아주 잠깐 마주쳤는데도 괜히 마음이 놓였던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젊을 때에 저는 모임에 나가면 늘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했고 옷도 단정했고 분위기도 맞추려 애썼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뿐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첫 마디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길이 너무 막혔다느니, 오늘 컨디션이 영 별로라느니, 허리가 아프다느니, 제가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부지런히 브리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성실하게도 피곤함을 배달하고 다녔습니다. 택배기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첫인사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순간 상대는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기분을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그건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조용한 업무 배정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웃으며 그러셨군요 라고 답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미 가벼운 긴장을 느낍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시작부터 내 쪽이 아니라 저 사람 쪽으로 기울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첫인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거창한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첫 마디의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직접 뵈니 참 좋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이렇게 말하면 첫인사 안에 저는 줄어들고 상대가 들어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표정은 이 작은 차이에 즉시 반응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는 인사는 나를 알리는 말이고 당신을 반기는 인사는 상대를 초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화려한 말솜씨보다 자신을 기분 좋게 초대하는 사람에게 더 빨리 마음을 엽니다. 오래된 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첫마디 하나로 2시간의 분위기를 빚을 수도 있고 미리 갚아둘 수도 있다고요. 사실 이것은 꽤 흥미로운 인간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첫 정보가 이후의 판단을 좌우하는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르지요.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면 그 뒤에 조금 어색한 순간이 와도 사람들은 저를 대체로 따뜻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처음에 제가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그 뒤에 아무리 예의 바르게 굴어도 이미 만들어진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 귀찮지요. 사람 마음은 업데이트가 느립니다. 휴대전화는 밤새 충전하면 빨라지기라도 하지 첫인상은 한번 버벅이면 재부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에 들어서기 전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주목받으러 들어가는가, 반기로 들어가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주목받으러 들어가면 제 옷차림, 제 기분, 제 성과, 제 고생이 먼저 떠오릅니다. 반기러 들어가면 상대의 표정, 걸음,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느라 지나왔을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가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첫인사를 잘한다는 것이 아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들뜨거나 과장되게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와, 오늘 오셔서 이 자리가 완전 빛이 납니다. 같은 말은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큰 불꽃놀이입니다. 사람은 조명보다 온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저는 차라리 담백한 표현을 권하고 싶습니다. 뵈니 좋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얼굴 뵈니 안심이 되네요. 이런 말은 튀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따뜻한 국물 같은 말이지요. 먹고 나서야 몸이 풀리는, 그리고 첫 인사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의 불편을 줄이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살 많이 빠지셨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고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좋아 보이세요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이 됩니다. 좋아 보인다는 말이 오늘만 유난히 신경 쓰고 나왔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오늘 뵈니 반갑습니다 처럼 존재 자체를 반기는 말이 안전하고 품이 있습니다. 존재를 반기는 일은 실수할 확률이 낮습니다. 외모를 건드리면 가끔 지뢰밭이 되고 존재를 반기면 대개 꽃길이 됩니다. 물론 인생이 늘 꽃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첫 10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임마다 유난히 환영받았습니다. 대단한 입담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몰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처음 30초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하고 묻고 상대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자신의 몸을 조금 비켜 두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몸짓과 말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불편한 손님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라고요.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상호작용의 정서적 안정감을
선제적으로 형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논문 한 편 읽은 사람 같지만 실은 그냥 사람 마음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제 모임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원만이 아닙니다. 첫 문장을 준비합니다. 딱 한 문장만요. 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좋습니다. 긴 첫인사는 대개 사고를 칩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덧붙이거든요. 짧고 단정한 말 하나가 좋습니다. 직접 뵈니 좋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인사는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인간은 꼭 한참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오지요. 지름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바꾸고 나서부터 저는 신기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고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고 대화의 속도가 부드러워지는 장면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남보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답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모임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은 가운데 앉아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서 괜히 편안해지고 말하고 싶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놀랍게도 첫마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마디 하나로 자리가 부드러워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서둘러 무언가를 더 보태고 싶어 합니다. 좋은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상대가 말을 꺼내자마자 맞장구를 치고 제 경험을 덧붙이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까지 얹어주는 것이 친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하는 것은 무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애쓰는 말 또한 사람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자리가 필요한데 저는 자꾸만 무대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모임에서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자기 자랑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재산 자랑, 자식 자랑, 인맥 자랑은 오래 견디기 어려운 소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말 위에 내 말을 얹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자랑보다 더 교묘합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도 금방 알아차리지만 끼어드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좋은 의도는 종종 가장 세련된 무례가 되기도 하니까요. 가령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손주를 봐주느라 너무 지친다고요. 그때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도 손주가 어딘가, 나는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입을 연 사람의 피로는 사라지고 어느새 이야기의 중심은 다른 사람의 며느리에게로 옮겨갑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구나. 사람은 자기 말을 빼앗긴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접습니다. 소리 없이 접힌 마음은 다시 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짧게 말한 뒤 잠깐 입을 다문다면 어떨까요? 그 2초, 길어야 3초의 침묵이 이상하게도
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는 그 틈 안에서 다시 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내가 너무 당연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런 식으로 처음보다 조금 더 깊은 마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화를 진전시키는 힘은 생각보다 긴 설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속도를 되찾도록 기다려주는 짧은 정적 속에 있었습니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요. 말도 그렇습니다. 속이 찬 사람일수록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자리를 비워둡니다. 물론 침묵이라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침묵은 관심 없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침묵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듣고 표정으로 듣고 짧은 숨으로 듣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거나 그랬군요. 아, 그러셨겠네요. 하고 짧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마음까지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어두되 입만 조금 덜 바쁘게 하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은 적게, 존재감은 따뜻하게.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끝낸 뒤 바로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이미 충분히 많은 충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무슨 말을 참아야 하는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까지 또다시 정답을 건네받으면 도움이 되기보다 마음이 먼저 눌립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대화의 상호 주관성을 약화시키는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함께 말하는 자리인데 한 사람만 정답을 쥐고 있으면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지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누가 고민을 말하면 바로 방향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해봤는데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끊어야 해요. 듣고 있으면 제법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종종 상대를 돕기보다 작게 만듭니다. 사람은 조언을 받을 때 내용보다 먼저 위계를 느낍니다. 당신은 모르고 나는 안다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의식하지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자기가 배려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친절하다는 확신이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왔는데 마음이 조금 풀렸다고 했지요. 그러자 다른 분이 곧장 거긴 별로예요. 진짜 좋은 데는 따로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아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분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장소 평가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다녀온 뒤 자기 안에 생긴 작은 평안을 나누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을 고쳐주느라 감정을 놓칩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상대를 움직이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감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상대가 말을 마치면 그 말에 바로 덮개를 씌우지 말자.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교훈으로 급히 봉인하지 말자. 대신 그 말이 잠깐 공기 중에 머물게 두자.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제자리를 얻습니다. 그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침묵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은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답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말이 더 잘 나오고 괜히 부끄럽던 속마음도 덜 부끄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야기가 중간에 잘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경험들에서 생깁니다. 내가 말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자기 무용담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 굳이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 사람은 그런 사람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코트를 벗습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대답하고 재치 있게 반응하고 뭔가 아는 척해야 존재감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됩니다. 저는 이제 모임에서 말의 양으로 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말을 마친 뒤 편안히 다음 말을 잇도록 그 사이의 공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 조용한 3초가 때로는 10문장의 조언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제 앞에서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첫 마디를 가볍게 하고 중간의 침묵을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벽이 또 나타났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기는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자꾸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는 슬며시 방향을 틀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그 빈칸을 재빨리 메우려 했을 것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건 제가 봐도 답이 나와요. 그럴 땐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답을 들었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은 되게 훌륭한 조언이 아니라 잘 놓인 질문 하나입니다. 질문은 참 묘한 도구입니다. 잘못 쓰면 신문이 되고 잘 쓰면 초대가 됩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너무 자주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상대를 열어주는 질문은 드물게 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요즘 좀 복잡하다고 말했을 때 왜요? 라고 바로 묻는 것은 질문이지만 상대에겐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는 설명하라는 압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을 때 이유부터 묻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보다 머리를 먼저 꺼내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는 곧장 분석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혹은 어느 순간이 가장 서운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에게 해석이 아니라 경험을 꺼내게 합니다. 경험은 분석보다 훨씬 덜 방어적입니다. 사람은 설명하라면 굳어지지만 기억해보라고 하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한동안 이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말하면 본능처럼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위로를 가장한 취조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 자신은 해결을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상대는 아마 속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직 아픈데 벌써 판결문을 쓰라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법정이 아닙니다. 누가 옳았는지보다 먼저 무엇이 아팠는지가 다뤄져야 하는 곳입니다. 옛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표현이 있지요. 어떤 질문은 정말 그렇습니다. 상처를 다시 건드린 뒤 그제야 해답을 건네려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캐묻는 대신 감정을 따라가고 결론을 재촉하는 대신 장면을 되짚게 하는 쪽으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날 이후로 가장 달라진 게 뭐였을까요? 지금 제일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은 대단히 똑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은 조금 더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도 미처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을 슬며시 발견하곤 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는 자기 서사, 구성과 정서, 명료화를 돕는 질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해볼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임에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속도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대화를 잘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질문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 뒤의 태도입니다. 물어놓고 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은 뒤 상대가 대답하려는 순간 자기가 먼저 저는 요즘 정말 바빠요 하고 이어버리지요.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받는 사람 참 희한합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줄 알았더니 물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가 강으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저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마음을 안전하게 꺼내보도록 돕는 그릇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비교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잘해드리세요? 같은 질문은 너무 자주 아무렇지 않게 던져지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꽤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해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고 잘해준다고 말해도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같은 세대의 삶을 묻는 질문이지만 훨씬 넓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마다 손주일 수도 있고 새벽 산책일 수도 있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은 사람을 살리고 대답이 갇힌 질문은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더 깊이 더 많이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속마음은 문틈으로 잠깐 보였을 뿐인데 우리는 금세 거실까지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주 말합니다. 들을 자격은 관심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고요. 한번 열렸다고 다 물을 권리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서랍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그 서랍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나쁜 질문은 그 서랍을 왜 잠갔느냐고 묻습니다. 한 번은 한 분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누구를 쉽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라면 금세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좀 만나셔야죠. 혹은 혼자 계시면 더 우울해져요.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는 피곤함이 더 크세요? 아니면 실망이 더 크세요? 그러자 그분이 한참 잠잠히 있다가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피곤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 더 컸나 봐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외출 횟수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기대와 관계의 피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질문 하나가 문제의 종류를 바꾼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제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것이겠지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이름을 찾는 순간 조금 가벼워집니다. 막연한 서운함, 그냥 답답한 기분, 괜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는 자신도 자신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실망인지 외로움인지 억울함인지 혹은 지친 자존심인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좋은 질문은 바로 그 이름표를 붙이는 일을 돕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요. 다만 상대가 자기 속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용히 손전등을 비춰주면 됩니다. 비추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끝을 흐리며 뭐 다 지난 일이죠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아직 남은 감정이 보여도 꼭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 안에 많은 시간이 들어있네요 하고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을 주는 데 있으니까요. 묻지 않는 절제, 그것 역시 성숙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제 모임에서 재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상하게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이 나오더라 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조언보다 질문을 믿어야 하고 질문보다도 질문 뒤에 남는 여백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 순간은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끄덕임, 조용한 시선, 그리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속에서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합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답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얼마나 조용히 곁을 내어주느냐라는 것을요, 질문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또 하나의 오래된 습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를 좋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건넨 말이 뜻밖에도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특히 모임에서는 칭찬이 그렇습니다. 칭찬은 따뜻한 말이라고들 하지만 모든 칭찬이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칭찬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칭찬은 조용히 줄 세웁니다. 어떤 칭찬은 관계를 열고 어떤 칭찬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시작하게 하지요.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에도 결이 있고 칭찬에도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칭찬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차려온 음식이 있으면 역시 누구누구 씨가 제일 솜씨가 좋다고 말했고, 누군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면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분위기를 띄우는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들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하나 따라다녔습니다. 비교입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제일 훨씬 칭찬하는 순간 한 사람을 올리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는 말없이 내려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듣는 사람은 웃지만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의 표정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란 참 이상하지요. 누군가를 높이려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어깨를 살짝 눌러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칭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관찰로, 평가가 아니라 발견으로요. 오늘 옷차림이 참 단정하고 편안해 보여 정성 들이신 게 느껴집니다. 말씀하시는 속도가 참 차분해서 듣는 사람 마음도 편해지네요. 이런 말은 누군가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서 제가 본 좋은 결을 조용히 비춰줄 뿐입니다. 사람은 순위를 들을 때보다 자기 안에 어떤 점이 따뜻하게 발견되었다고 느낄 때 더 깊이 기뻐합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지요.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는 눈이 고와야 나가는 칭찬도 고와진다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칭찬보다 평가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예뻐졌네, 성공하셨네요, 자식 잘 키우셨네.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같은 말이 단순한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건강과 연결될 수 있고 성공은 실패했던 시간들을 건드릴 수 있으며 자식 이야기는 말 못할 서운함과 죄책감을 함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호의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삶 한가운데를 모르고 건드리는 말은 쉽게 아슬아슬해집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는 사회적 비교와 정체성 위협을 유발하는 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칭찬처럼 말했는데 상대는 자기 인생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임에서 흔히 오가는 질문들도 비슷합니다. 자녀분들은 잘하세요? 요즘 연락은 자주 오지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안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날씨보다 더 차갑게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는 설명해야 할 숙제가 되고 연락이 뜸한 사람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빈자리가 되며 혼자 사는 삶을 간신히 견디는 사람에게는 웃으며 통과해야 하는 시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아픈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은 채 질문합니다. 아기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아기보다 무심함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일부러 던진 돌은 피하기라도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굴린 돌은 더 예기치 않은 곳을 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서 안전한 관심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관심이란 상대의 존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관심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은 언제세요?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누가 옆에 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가족이 어떻게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평안의 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즘 자주 웃게 되는 일이 있으셨어요? 더 좋습니다. 누군가의 결핍을 캐묻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기쁨의 결을 찾게 하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방어하지 않고 떠올립니다. 설명하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것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결과보다 태도를 더 보려 합니다. 끝까지 꾸준히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말씀을 참 상대 편안하게 해주세요. 급한 자리에서도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으시네요. 이런 말은 사회적 성공이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건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칭찬은 한 사람의 존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외모나 성과를 칭찬하면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쁘다가도 그 기준을 다음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와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말은 다릅니다. 그것은 성취의 증명이 아니라 존재의 결을 인정받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평가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좋은 칭찬은 그 두 감정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저는 예전에 한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왔고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딸 있는 집은 다르네. 말하는 분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계신 다른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이 없는 나는 덜한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비교되고 있나? 실제로는 아무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의 언어는
늘 보이지 않는 청중을 만듭니다. 모임에는 말에 직접적인 수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옆에서 함께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사람은 말의 방향뿐 아니라 반사되는 방향까지 생각합니다. 좋은 말은 한 사람에게 닿고 끝나지 않습니다. 공기처럼 번집니다. 그러니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해야 하지요. 배려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가 민망해질 가능성을 먼저 줄여주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묻지 않는 것. 오랜만에 나온 사람에게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혼자 온 사람에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쉽게 이름 붙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절제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게 만들지 않는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빈칸을 억지로 설명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품위 있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품위는 비싼 옷이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의 체면을 먼저 지켜주는 습관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칭찬을 받으면 유난히 불편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 좋은 점이 많은데 막상 말해주면 손사래를 치며 아유 아니에요 하고 급히 넘겨버리지요. 예전에는 저도 그럴 때 더 크게 칭찬을 밀어붙였습니다. 아니긴요. 정말 훌륭하시다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때로는 상대를 더 난처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머물러야 합니다. 과하면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을 던지고 붙잡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네고 상대가 웃으면 함께 웃고 흘리면 억지로 되돌려 세우지 않습니다. 좋은 말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모임에서 사람을 하나의 사정으로 읽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자녀가 어떻다, 건강이 어떻다, 경제 사정이 어떻다, 혼자 산다, 함께 산다, 말이 많다, 조용하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한 줄 설명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조용한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금 지친 사람일 수 있고, 유난히 밝은 사람은 정말 행복해서가 아니라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되고 섣불리 찌르지 않게 되지요. 결국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번쩍이는 칭찬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비교의 무대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답게 있어도 괜찮은 자리로 초대하는 시선입니다. 저는 좋은 모임이란 모두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도 조용히 작아지지 않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칭찬조차도 더 신중하고 더 따뜻하게 배워야 합니다. 누구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 안에 좋은 결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아주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마디를 가볍게 건네고 중간에 침묵을 믿고 조언보다 질문을 택하고 비교 없는 칭찬으로 자리를 다듬다 보면 어느새 모임은 끝을 향해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긴장하면서도 끝은 대충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는 표정을 고치고 무슨 말을 할지 떠올리고
어색하지 않게 앉을 자리를 고르느라 마음이 분주한데 막상 돌아설 때는 먼저 가볼게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립니다. 저는 한동안 그게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만나는 동안의 분위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 자리를 기억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유난히 또렷하게 붙잡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마지막 한마디가 그날의 전체 인상을 조용히 다시 써버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신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접한 정보가 기억과 평가에 유독 강하게 남는 경향이지요.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삶 속에서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식사는 좋았는데 계산할 때 불쾌한 일이 생기면 그 식당 전체가 별로였던 것처럼 기억되고 긴 통화 내내 괜찮다가 끝에 말투가 차가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불편합니다. 관계도 비슷합니다. 모임의 마지막에 제가 어떤 표정으로 일어서고 어떤 말로 헤어지고 상대에게 어떤 여운을 남기느냐에 따라 그날의 2시간은 따뜻한 기억이 되기도 하고 조금 허전한 장면으로 접히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단지 끝이 아니라 기억을 봉하는 손길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헤어질 때 유독 서둘렀습니다. 버스 시간이 떠오르고 집에 가면 씻어야 하고 내일 아침 일정이 생각나고 무엇보다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 원래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슬슬 제 편의로 움직였습니다. 아, 저 먼저 갈게요. 다음에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의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그 말들은 지나치게 기능적이었습니다. 관계를 마무리하는 말이라기보다 일정을 종료하는 말에 가까웠지요. 상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따뜻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리는 되었지만 남는 것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저는 헤어질 때의 말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날 함께 있었던 시간의 의미를 건네는 문장이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면 오늘 배워서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관용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정말 상대를 보며 천천히 건네면 뜻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시간이 나에게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이야기 나누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도 좋습니다. 이런 말은 그 자리의 온도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시간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알 때 관계를 다시 열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첫 인사처럼 담백해야 오래 갑니다. 오늘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은 분위기에 따라 지나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동이 클수록 말은 오히려 절제되어야 품위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짧고 진실한